자네, 왜 그런 짓을 해야 했는지 내가 직접 듣고 싶네. 안녕하세요. 저는 10살이나 어린 쌍둥이 동생들을 대신 키워온 첫째입니다. 부모를 모두 잃고 나서부터 제 인생은 밥 한 끼를 지키는 싸움이었어요.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싸움 속에서 제가 배운 것들, 그리고 세상이 저에게 보여준 따뜻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 오는 냄새가 유난히 진하게 남아있는 집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항상 축축했어요. 벽지가 들뜬 곳마다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고 장마철이면 빗물이 천장 틈새로 떨어져 양동이를 여러 개 받쳐놔야 했죠. 그런 집에서 나는 어릴 때부터 형이라는 말이 이름처럼 붙어 살았어요. 10살이나 어린 쌍둥이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남들은 막내가 있으면 귀엽겠다, 든든하겠다 말하지만 내게 동생들은 귀여움보다 먼저 책임이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는 아이를 업고 잠투정하는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수백 번 반복하던 시간이 먼저였죠. 동생들이 태어났을 때 나는 겨우 10살이었어요. 친구들은 학교 끝나면 PC방에 가거나 축구를 하러 가는데 나는 집으로 달려가 동생들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원래 우리 집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 셋이 전부일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약했고 임신 자체가 큰 무리라고 했대요. 어머니가 나를 낳고 나서 몇 년간 병원을 드나들었다는 이야기를 할머니에게서 들었어요. 내 엄마는 내가 태어나고 나서 석 달을 누워 지냈다. 의사 선생님이 다음 아이는 위험하다고 했어.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죠. 그래서 자식은 나 하나로 마무리될 거라며 조심조심 살아왔는데 어느 날 기적처럼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9살이던 봄이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서 돌아와 아버지와 나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동생이 생긴대. 나는 그 말에 너무 기뻤어요. 친구들처럼 나도 동생이 생기는구나, 같이 놀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며칠 뒤 다시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산모분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 유난히 조용했던 게 기억나요. 아버지는 운전대를 꽉 잡고 있었고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뭔가 큰일이라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쌍둥이였어요. 축복은 커졌고 위험도 함께 커졌죠. 어머니는 기뻐하면서도 점점 말라갔습니다. 뱃속 아이들은 튼튼하게 자라는데 어머니는 하루하루 기운을 잃어가는 게 보였어요. 손목이 점점 가늘어지고 얼굴에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차서 중간에 멈춰 서야 했고 밥을 먹어도 곧 토해냈어요. 엄마, 괜찮아? 내가 물으면 어머니는 항상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야. 하지만 어머니 손은 점점 차갑고 떨려왔어요. 결국 8개월쯤 수술로 아이들을 먼저 꺼내야 했고 동생들은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시작을 배웠습니다. 나는 유리창 너머로 손바닥만 한 동생들을 봤어요.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고 숨 쉬는 것조차 기계의 도움을 받는 그 작은 생명들. 그게 내 동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뒤로 병원에 오래 머물렀어요. 나의 어린 기억 속에는 놀이공원보다 병원 복도와 소독약 냄새가 더 선명합니다. 학교 끝나면 아버지 손을 잡고 병원에 갔어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면회 시간이 되면 조심조심 들어가 어머니 손을 잡았죠. 그때부터 제 하루하루는 전쟁이었습니다. 아침 6시면 혼자 일어나야 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새벽에 출근하셨고 저는 스스로 학교 갈 준비를 해야 했죠. 교복을 입고 가방을 챙기고 냉장고에 있는 우유와 빵으로 아침을 때우고 그렇게 학교에 가면 친구들은 제가 오늘 준비물을 안 가져왔다고 했어요. 야, 너 오늘도 색종이 안 가져왔어? 미안, 내가 깜빡했어. 사실 깜빡한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물을 챙겨줄 사람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병원에 계셨고 아버지는 일하느라 바빴으니까요. 선생님께 혼날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엄마가 아프다고, 우리 집이 힘들다고 말하면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은 더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도시락을 싸오거나 급식을 먹었는데 저는 가끔 도시락을 못 사갈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새벽에 급하게 나가시면서 돈을 두고 가시지 못할 때였죠. 그럴 때면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점심시간을 보냈습니다.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운 게 싫었어요. 너 왜 밥 안 먹어? 어느 날 반 친구가 물었을 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배 안 고파. 아침에 많이 먹었어. 그러면서 배를 움켜쥐었어요. 거짓말이 들킬까봐 무서웠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바로 병원으로 오셨고 저는 학교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병원에 도착했어요. 처음엔 길을 헤맸습니다. 버스 번호를 잘못 봐서 엉뚱한 곳에 내린 적도 있었고 병원 건물이 너무 커서 어머니 병실을 찾지 못해 1시간 넘게 헤맨 적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10살인 제가 울면 누가 절 위로해 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면회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숙제를 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됐어요. 복도를 오가는 환자들과 의사 선생님들, 응급카트가 지나가는 소리, 누군가 우는 소리. 그런 소리들 속에서 저는 공책을 펼쳐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가끔 간호사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물었습니다. 너 혼자 왔어? 부모님은? 아빠는 일하시고 엄마는 저기 입원해 계세요. 그래, 착하네. 배고프지? 간호사 선생님이 가끔 사탕이나 과자를 주셨어요.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탕 하나를 입에 물고 한참을 녹여 먹었어요. 조금이라도 오래 배고픔을 잊고 싶었거든요. 면회 시간이 되면 조심조심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죠.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아프구나. 언제쯤 나아지실까? 그런 생각만 했어요. 우리 아들 왔구나. 학교는 어땠어? 어머니는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응, 좋았어.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했어. 사실 체육 시간에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준비물을 못 가져가서 운동복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가 빨리 나와서 너랑 같이 놀아줘야 하는데. 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힘들어 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엄마. 천천히 나으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아프면 어떡하지? 만약에 어머니가 안 나으시면?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밤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와 저 단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계셨고 저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어요. 처음엔 물 끓이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불이 튀면 어떡하지? 화상 입으면? 그런 생각에 손이 떨렸죠.
하지만 해야 했어요. 아버지도 배고프실 테니까요. 아빠 라면 다 됐어. 그래, 고맙다. 아버지는 라면을 드시면서도 한숨을 쉬셨어요. 병원비 얘기를 하셨습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어떻게든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0살인 제가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엄마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엄마가 책을 읽어주시던 목소리,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목소리. 그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아무도 제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서를 써오라고 했어요. 부모님 직업, 가족 구성, 집 주소. 그런 걸 쓰는 건데 저는 어머니란에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부라고 쓰기엔 어머니는 병원에 계셨고 무직이라고 쓰기엔 어머니가 아픈 것뿐인데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냥 주부라고 썼어요. 그리고 그 종이를 제출하면서 선생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동생들이 태어나고 집으로 왔을 때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회복도 안 된 몸으로 밤새 아기들을 돌봤고 아버지는 회사 일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어머니를 도왔어요. 나도 할 수 있는 걸 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뛰어와서 빨래를 개고 젖병을 소독하고 동생들이 울면 흔들의자에 태워 토닥였죠. 아기 우는 소리는 정말 컸어요. 밤새도록 울어댔습니다. 한 명이 울면 다른 한 명도 따라 울었고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다음 날 학교에 가면 수업 시간에 졸았고 선생님께 혼났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변명하고 싶었어요. 우리 집에 갓난아기 쌍둥이가 있어서 밤새 울어댄다고, 제가 재우느라 잠을 못 잤다고. 하지만 그런 말하면 친구들이 비웃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개만 숙였어요. 우리 아들 참 기특하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뿌듯했어요. 10살밖에 안 됐지만 나도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게 정말 10살 아이가 해야 하는 일인가? 친구들은 학원도 다니고 게임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나쁜 아이라고 여겼어요. 엄마가 아픈데 동생들이 어린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지만 어머니는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동생들을 돌보느라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했어요. 병원에서는 입원하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들이 아직 어린데 제가 입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버티던 어머니가 쓰러진 건 동생들이 두 돌이 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나는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를 불렀고 구급차가 왔습니다. 동생들은 상황도 모른 채 손가락을 빨며 구급차 불빛을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셨을 때 의사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어깨를 떨며 울었습니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처음 봤어요. 항상 씩씩하고 강했던 아버지가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어머니는 오래 버텼지만 끝내 동생들이 2살이 되던 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날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귀를 바짝 대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에게 너무 무거운 걸 남겨서 미안하다. 그래도 내가 있어서 엄마는 참 든든했다. 그리고는 동생들을 부탁했고 아버지도 도와주라고 했죠. 아빠는 덩치만 크고 마음은 아직 애 같으니
내가 옆에서 잡아줘야 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2살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나는 바람이 되고 나비가 되고 꽃이 되어 너희 곁에 있을 거야.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고 다시는 뜨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어머니를 아는 분들이 와서 울었고 나에게 괜찮냐고 물었어요. 나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동생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관 뚜껑이 닫히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가시는구나. 다시는 볼 수 없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보내고 나서 아버지는 더 바빠졌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 남은 빚까지.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은 더 늘어나 있었어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와 주말 특근을 놓지 못했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시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어떤 날은 이틀을 연달아 야간 근무를 하시고 집에 와서 소파에 쓰러지듯 누워 주무셨어요. 아빠, 밥 먹어야지. 제가 말하면 아버지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금만 자고. 그리고는 그대로 주무셨어요. 저는 아버지 몸에 담요를 덮어드리고 동생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아버지가 깨실까봐 발소리도 조심했죠. 그 빈자리를 내가 메웠습니다. 초등학생이었지만 나는 밥을 차리고 동생을 씻기고 머리를 말려주고 동화책을 읽어 재우는 법을 알았어요. 처음엔 정말 서툴렀습니다. 밥을 하다가 태우기도 했고 동생들 목욕을 시키다가 비누 거품이 눈에 들어가서 한바탕 난리가 난 적도 있었죠. 으앙, 아파. 동생이 울음을 터뜨리면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물로 씻어내는 게 맞는지 수건으로 닦아야 하는지도 몰라서 우왕좌왕했습니다. 결국 옆집 아주머니를 부르러 가야 했죠. 아이고, 비누가 눈에 들어갔구나. 괜찮아, 이리 와봐. 아주머니가 동생을 안아서 조심스럽게 물로 씻겨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형인데 동생 하나 제대로 못 씻기는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는 비누를 쓸 때 더 조심했습니다. 동생들 얼굴을 뒤로 젖히고 비누 거품이 눈에 안 들어가게 손으로 막으면서 씻겼죠. 점점 익숙해졌어요. 일주일이 지나니 목욕도 혼자 시킬 수 있게 됐고 한 달이 지나니 머리 말리는 것까지 능숙해졌습니다. 동화책 읽어주기는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었어요. 동생들이 제 옆에 바짝 붙어서 책을 보는데 그 따뜻함이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에게 해주시던 것처럼 저도 동생들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었어요. 옛날에 착한 토끼가 살았어요. 제가 책을 읽어주면 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가끔 같은 책을 10번도 넘게 읽어달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지겹기도 했지만 동생들이 좋아하니까 계속 읽어줬죠. 그러다 보면 동생들이 스르르 잠들었고 저는 조용히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운동장으로 뛰어갈 때 나는 유치원 창문 앞에서 동생들을 기다렸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유치원으로 달려가야 했어요. 늦으면 동생들이 혼자 남겨져서 울었거든요. 한 번은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야, 너 요즘 우리랑 왜 안 놀아? 축구하자. 미안, 나 동생들 데리러 가야 돼. 에이, 그냥 나중에 가면 되잖아.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동생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제가 안 가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그걸 친구들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며 손을 흔들고 유치원으로 뛰어갔어요. 유치원 문 앞에 서면
동생들이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저를 찾았습니다. 제 모습이 보이면 동생들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 내가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면 피곤함도 잊혔습니다. 형 왔어. 동생들이 달려나와 제 다리를 껴안았어요.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두 아이가 매달리면 걷기가 힘들었지만 그 무게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우리 그림 그렸어. 선생님이 잘 그렸대. 진짜? 형한테 보여줄래? 응. 집에 가면 보여줄게. 동생들은 신나게 떠들며 걸었어요. 저는 두 아이 손을 잡고 집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끔 동생들이 피곤해서 안아달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한 명씩 번갈아 가며 업었죠. 등에 업힌 동생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한 번쯤은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싶었어요. 친구들처럼 PC방에 가서 게임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냥 편하게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학교 복도에서 친구들이 웃으며 떠드는 걸 보면 부러웠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유치원 창문에 붙어 내 얼굴을 찾다가 나를 보자마자 달려나오던 작은 두 사람이 그 순간마다 마음이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가족이지.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빨래를 걷어서 개고 설거지를 하고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직 키가 작아서 싱크대에 손이 잘 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가서 설거지를 했죠. 처음엔 그릇을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손이 미끄러워서 떨어뜨린 거였는데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화내실까봐 무서웠거든요. 형, 괜찮아? 동생들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응, 괜찮아. 형이 치울게. 너희는 저리 가 있어. 다칠 수 있어. 깨진 그릇 조각을 주우면서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참았어요. 반창고를 붙이고 다시 설거지를 했죠. 그날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저는 깨진 그릇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그릇을 깨뜨렸어. 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혼날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다른 말을 하셨습니다. 다친 데는 없니? 응, 괜찮아. 그릇은 괜찮다. 다시 사면 돼. 근데 내가 다치면 안 되지.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상처를 살펴보셨어요. 반창고가 붙어 있는 걸 보시고는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시키는구나. 아니야, 괜찮아. 나도 할 수 있어. 저는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울고 싶었어요. 손도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울 수 없었어요. 아버지도 힘드신데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저녁은 간단하게 차렸습니다. 라면에 계란을 풀어넣고 김치를 곁들였어요. 가끔 냉장고에 반찬이 있으면 데워서 내놓았지만 대부분은 라면이나 김치, 밥만 먹었습니다. 동생들은 처음엔 투정을 부렸어요. 형, 나 고기 먹고 싶어? 형도 먹고 싶은데. 조금만 참자. 나중에 아빠가 사주실 거야. 언제? 응, 곧. 거짓말이었습니다. 언제가 될지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동생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비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집이 유난히 크게 울리던 밤 전화가 울렸어요. 그 시간에 올 전화가 없어서 손이 굳어버렸죠.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잠결에 일어나 전화기로 다가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나쁜 소식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병원이었습니다. 거기 김민수 씨 보호자 맞으십니까? 네. 아빠 아들인데요. 아버님이 일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수술 중이시고요. 보호자분이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빠가 사고를? 수술? 어떤 사고예요? 자세한 건 오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오실 수 있으십니까? 네. 나는 네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수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동생들은 자고 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하지?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겨우 상황을 말했고 할머니는 첫 차로 올라오겠다며 나를 진정시켰습니다. 민서가 진정해. 할머니가 지금 바로 갈게. 너는 옆집에 부탁하고 병원으로 가. 네. 할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악몽인가? 하지만 벽에 걸린 시계는 계속 똑딱거렸고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옆집 문을 두드렸어요. 한밤중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벨을 여러 번 눌렀고 잠시 후 옆집 아저씨가 문을 열었어요. 누구? 민서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말했습니다. 아빠가 다쳤대요. 병원에 오라는데.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옆집 아저씨는 급하게 옷을 입고 나오셨고 아주머니도 함께 나오셨어요. 애들은? 자고 있어요. 알았어. 애들은 내가 봐줄게. 아저씨랑 병원 다녀와. 옆집 아주머니가 동생들을 맡아주겠다고 했고 아저씨는 차 키를 들고 같이 나와줬습니다. 그 도움 없었다면 나는 그 큰 병원 문도 제대로 못 열었을 거예요. 차 안에서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사고래? 잘 모르겠어요. 일하다가 다쳤다고만. 걱정 마. 괜찮을 거야. 하지만 아저씨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대로 기도하는 법도 몰랐지만 그냥 속으로 빌었어요. 아빠, 제발 괜찮아야 돼. 제발. 병원에서 기다리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벽에 걸린 시계를 계속 쳐다봤지만 분침이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집 아저씨는 커피를 사러 갔다가 돌아오셨고 저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주셨어요. 마셔. 몸이라도 녹여야지. 감사합니다. 코코아를 마시면서 손이 떨렸어요. 종이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저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아빠가 어떻게 됐는지 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아침으로 넘어갈 즈음 의사 선생님이 나왔고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좋지 않다는 걸. 의사 선생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십니까? 네. 저 아들이에요. 유감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과다출혈. 손 쓸 틈이 없었다.
그런 단어들만 들렸죠.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나는 또 장례식장을 보게 됐죠. 이번엔 어머니 사진 옆에 아버지 사진이 놓였고 그걸 보는 순간 나는 버틸 힘이 다 빠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울음이 나왔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울어도 된다. 너도 아직 아이야.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내 등을 쓰다듬고 동생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줬어요. 동생들은 무슨 일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고 어른들이 우니까 따라서 올 뿐이었죠. 그제야 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어요. 왜 우리 가족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엄마도 가고 아빠도 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동생들은? 우리는? 장례식장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새빨갛고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12살 아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도 제대로 뜨기 힘들었죠. 형? 뒤에서 동생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동생 하나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형, 아빠 어디 갔어? 왜 안 와?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다고? 다시는 못 본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형이, 나중에 설명해 줄게. 형, 배고파. 동생은 그렇게 말하며 제 옷을 잡아당겼어요. 아, 맞다. 밥을 먹여야 하는구나. 저는 동생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례식장 구석에 김밥이 놓여 있었고 저는 동생들에게 김밥을 먹였어요. 동생들이 김밥을 먹는 동안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이후 우리는 할머니가 계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기꺼이 품었지만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집은 산골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낡은 단층 집이었고 마당에는 장작이 쌓여 있었어요. 도시에서 살던 우리에게 시골은 낯설었습니다. 밤이 되면 너무 조용해서 무서웠고 화장실은 밖에 있어서 가기가 겁났죠. 할머니, 여기서 살아야 돼? 동생이 물었을 때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래,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다. 할머니랑 같이 살자. 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지는 게 슬펐고 익숙한 동네를 떠나는 게 아쉬웠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받아줄 곳은 할머니 집밖에 없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장터에 나무를 내다 팔며 겨우 생활하셨는데 무릎이 급격히 망가져 걷는 것도 버거워지셨죠.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할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산에 나무를 하러 가셨고 지게에 나무를 지고 내려오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할머니 걸음이 느려졌어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을 붙잡고 신음하시는 소리가 들렸고 밤에는 파스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물으면 할머니는 손을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할머니 무릎은 날이 갈수록 부어올랐고 어느 날은 일어서지도 못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았습니다. 당분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수술은 돈이 얼마나 듭니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한 금액을 듣고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 형편에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돈 벌게요. 너는 아직 어린데. 아니에요. 저 이제 중학생이에요. 일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희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할머니.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면 할머니가 쓰러진다. 그 생각이 들자 내 선택지는 좁아졌습니다. 나는 고등학교를 내려놓고 일을 택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저 고등학교 안 갈래요. 일하고 싶어요. 안 돼. 너는 공부해야 한다. 너희 부모님도 그걸 원하셨어. 근데 할머니, 우리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동생들도 크고 있고.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떨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거예요. 사실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친구들처럼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대학도 가고 싶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 당장 밥을 먹어야 했고 동생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꿈은 나중에 꿔도 되지만 밥은 지금 먹어야 했어요. 근처 식품 공장에 들어가 처음 월급을 받기 전까지 숨이 턱턱 막히던 시절이었죠. 공장 일은 힘들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일했어요.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상자 접기, 제품 담기, 스티커 붙이기. 처음엔 손이 느려서 다른 직원들한테 미안했어요. 야, 신입. 좀 빨리빨리 해. 옆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더 빨리 하려고 애썼지만 손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이게 제 일이니까요. 그런데 공장에는 구내식당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 국, 소시지와 계란말이. 그 한 끼가 그렇게 풍족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처음 구내식당에 들어갔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밥을 마음껏 퍼먹을 수 있고 반찬도 여러 가지였어요. 김치, 나물, 생선, 고기까지. 이게 다 공짜라니. 저는 식판을 들고 줄을 서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신입이지? 많이 먹어. 일하려면 힘이 있어야지. 배식하시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밥을 받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첫 숟가락을 뜰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집에서는 항상 식은 밥이나 라면만 먹었거든요. 문제는 그 풍족함이 내 입안에서만 끝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동생들은 김과 간장, 콩나물과 시금치 같은 단출한 반찬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동생들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에는 김치, 된장찌개, 그리고 시금치나물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형, 다녀왔어? 응, 다녀왔어. 밥 먹었어? 응, 우리 먹고 있었어. 동생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제 얼굴을 계속 쳐다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씻고 같이 앉았어요. 할머니, 저도 주세요. 그래,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밥을 퍼주시는데 손이 떨리셨어요. 무릎이 아프셔서 오래 서 계시기 힘드신 거였죠. 저는 얼른 일어나서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제가 할게요. 그래.
고맙다. 밥을 먹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공장 식당에서 먹은 고기 반찬, 계란말이, 소시지. 그걸 동생들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동생들은 고기를 먹어본 지 오래됐습니다. 명절 때나 가끔 할머니가 장에서 사오시는 게 전부였죠. 어느 날 동생들이 말했습니다. 형, 우리 유치원 때처럼 급식 먹고 싶어? 동생들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학교에서 급식을 먹어야 하는데 우리 학교는 급식실이 없어서 도시락을 싸가거나 집에 와서 먹어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아파서 요리를 오래 못하니까 아이들은 더 참고 있더군요. 할머니 속상할까봐 말 안 했어. 그 말이 나를 찔렀습니다. 동생들이 겨우 7살짜리 아이들이 할머니 눈치를 보며 배고픔을 참고 있다니 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 아이들은 부모도 없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동생들한테 따뜻한 밥을 먹일 수 있을까? 제 월급은 얼마 안 됐고 할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로 다 나갔습니다. 남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혼나도 눈총을 받아도 가족에게 따뜻한 반찬을 가져가겠다고. 다음 날부터 나는 내 몫을 줄여 조금씩 남겼고 남은 반찬을 조심히 챙겨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처음 반찬을 가져간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평소보다 적게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소시지 몇 개와 계란말이를 작은 통에 담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퇴근할 때 가방에 넣어서 조심스럽게 집으로 가져왔죠. 할머니, 동생들, 이것 좀 봐. 저는 신이 나서 통을 꺼냈어요. 동생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소시지다. 형, 어디서 났어? 응, 형이 회사에서 얻어왔어. 먹어봐. 동생들이 손뼉을 치며 웃고 할머니가 고기 반찬을 보며 잠깐이라도 얼굴이 환해지던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정말 맛있다. 형, 고마워. 동생들이 소시지를 한 입 베어 물며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보람찼습니다. 배가 고픈 것도 죄책감도 다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커졌습니다. 이게 맞는 일일까? 회사 음식을 가져가는 게 훔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잠들기 전에 항상 다짐했습니다. 더 성실하게 일하자. 공짜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도 일했고 청소도 제일 먼저 했어요. 화장실 청소, 창고 정리.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반찬을 가져가는 게 조금이나마 정당화되는 것 같았거든요. 너 참 부지런하구나. 관리자 아저씨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부끄러웠어요. 저는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일하는 건데. 하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죠. 일주일에 3번 정도 반찬을 가져갔습니다. 매일 가져가면 들킬 것 같아서 조심했어요. 어떤 날은 김치만, 어떤 날은 나물만 가져갔고 운이 좋으면 고기 반찬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제가 올 때마다 가방을 들여다봤어요. 형, 오늘은 뭐 가져왔어? 오늘은 김치하고 콩나물이야. 와, 좋아. 동생들은 어떤 반찬이든 좋아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작은 것에도 기뻐해야 하다니.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계속 반찬을 가져갔고 동생들 밥상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할머니도 기뻐하셨어요. 우리 손주 덕분에 집안이 밝아졌다.
하지만 저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언젠가 들킬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공장 일이 익숙해질 즈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계속 이상 소리를 내던 장비의 부품이 떨어지려는 찰나 나는 옆에서 일하던 아저씨를 본능적으로 감싸 밀쳤어요. 정말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위험해. 저는 소리치며 아저씨를 밀었어요. 그 순간 무거운 금속 부품이 떨어졌습니다. 아저씨가 서 있던 자리였죠. 만약 제가 안 밀었다면 아저씨는 큰 부상을 입었을 거예요. 아이고. 저는 넘어지면서 다리를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에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피가 났지만 일단 아저씨가 무사한 게 중요했습니다. 너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네, 괜찮아요. 아저씨는요? 나는 괜찮은데. 너 다리 피나는 거 아니야? 다른 직원들이 달려왔고 저는 의무실로 옮겨졌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피했지만 나는 다리에 상처를 입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꽤 깊게 찢어져서 꿰매야 했어요. 마취 주사를 맞고 바늘로 꿰매는데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학생, 용감하네. 다른 사람 살렸어.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용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인 거였어요. 며칠 뒤 관리자가 왔습니다. 사장님이 부르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들켰구나. 반찬 챙긴 거. 머릿속이 새하얘진 채 사장실 문을 열었는데 예상과 달리 그 안에는 쌀과 반찬거리, 통조림, 양념, 간식까지 한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물었어요. 사장님은 의자에서 일어나시더니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앉아봐.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장님은 조용히 말했어요. 내 얘기를 들었다. 내가 밥을 줄여서라도 집에 챙겨간다는 걸. 그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켰구나. 이제 해고되는구나.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일만. 아니, 잠깐. 내가 왜 사과를 해? 사장님이 손을 저으며 말을 끊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사장님을 봤습니다. 화난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안한 표정이셨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내 사정을 들었거든. 부모님을 다 여의고 할머니랑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있다며? 네. 그리고 직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우리 집에 도움을 주자고 했다고. 사장님은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가리키셨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모아준 거야. 다들 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대. 특히 내가 이번에 박 대리를 구해준 일. 그거 다들 감동받았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고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도움을 받다니. 그리고 나도 미안하다. 사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사실 나도 공장 사정을 너무 몰랐어.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먹고 사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관심이 부족했지. 특히 너처럼 어린 친구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사장님은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내가 이 공장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생각나더라. 나도 어렸어. 20살에 아버지 빚을 떠안고 형제들 먹여 살리려고 악착같이 일했지. 그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어.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이 공장을 시작했는데 정작 내 직원들은 제대로 못 챙긴 것 같구나. 사장님이 다시 저를 보셨어요. 앞으로 매달 쌀 한 포대씩 지원해주마. 그리고 명절 때는 반찬거리도 챙겨줄게.
내가 밥을 줄이면서까지 가족을 챙기는 그 마음. 그건 정말 대단한 거야. 하지만 너도 제대로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잖니?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마. 이건 당연한 거야. 우리가 가족처럼 지내야지. 사장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그리고 직원 한 분을 불러서 짐을 차에 실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 가족들이 기다리겠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사장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른 직원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서가 잘 됐다. 우리 영웅. 앞으로 힘내. 동생들한테 잘해줘. 모두들 제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부끄럽기도 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 주다니.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큰 짐 꾸러미를 안고 있었어요. 쌀 한 포대, 라면 박스, 통조림, 참치캔, 과자, 사탕. 이렇게 많은 걸 받아본 게 언제였던가. 버스 창밖을 보면서 눈물이 또 났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따뜻한 곳이었구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동생들이 뛰어나왔어요. 형? 그게 뭐야? 응, 형이 회사에서 받아왔어. 우리 먹을 거. 와. 동생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짐을 살펴봤어요. 할머니도 나오셨습니다. 어머, 이게 다 뭐냐? 할머니, 회사에서 주신 거예요. 앞으로 매달 쌀도 보내주신대요.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으시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세상에, 고마운 분들이다. 그날 저녁 우리 집 밥상은 풍성했습니다. 할머니가 통조림을 따서 반찬을 만들어 주셨고 라면도 끓여 주셨어요. 동생들은 신이 나서 먹었습니다. 형, 이거 진짜 맛있어. 그치? 많이 먹어. 저도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어요. 걱정 없이 먹으니 음식이 더 맛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점심을 당당하게 먹었습니다. 더 이상 밥을 줄이지 않아도 됐어요. 사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먹으니까 힘이 났고 일도 더 잘 됐습니다. 밥을 든든히 먹으니 일도 더 잘 됐고 1년이 지나 정직원이 되었죠. 정직원이 되던 날 사장님이 다시 저를 부르셨어요. 민서가 축하한다. 이제 정식 직원이야.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말이야. 너희 할머니 무릎 수술 말인데. 네. 내가 아는 병원이 있어. 거기 정형외과 과장님이랑 친한데 한번 모시고 가봐. 내가 말 좀 해놨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수술비가. 그건 걱정 마. 회사에서 좀 지원해 줄게. 전부는 아니지만 부담 덜 수 있을 거야. 사장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괜찮아. 내가 우리 공장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박 대리 목숨도 구했잖아.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울지 말고 어서 할머니 모시고 와. 빨리 수술하셔야 해. 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의 소개로 할머니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무릎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수술 후 할머니는 병실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어떠세요? 훨씬 나은 것 같다. 아프던 게 많이 줄었어. 다행이에요. 이제 걱정 마세요. 다 내 덕분이다. 우리 착한 손주.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퇴원하신 후 할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걷는 것도 한결 수월해 보였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부엌에서 요리를 하실 수 있게 됐어요. 민서가 오늘 저녁은 할머니가 해줄게.
할머니, 괜찮으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 이제 할머니도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생선구이. 오랜만에 먹는 할머니 손맛이었어요. 동생들도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 그래. 그럼 많이 먹어라. 우리 집 밥상은 더 이상 참는 밥상이 아니게 됐습니다. 매달 사장님이 보내주시는 쌀 덕분에 밥 걱정은 없었고 제 월급으로 반찬거리를 사올 수 있었어요. 가끔 고기도 사왔습니다. 형, 오늘 고기 먹는 거야? 응, 오늘은 형이 월급 탔으니까 고기 먹자. 와, 동생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방방 뛰었어요. 할머니는 고기를 구워주시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민석이가 다 컸네.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장이야. 아니에요, 할머니. 아직 멀었어요. 아니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성실하게 일하는 걸 모두들 알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를 불렀습니다. 민서가, 이거 좀 도와줄래?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네라고 대답했어요.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반장으로 승진했습니다. 20살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렸지만 사장님은 제 능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민서가, 앞으로 이 라인 맡아줄래? 내가 책임지고 관리해봐. 제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너를 믿으니까 맡기는 거야. 저는 열심히 했어요. 이 라인 직원들을 관리하고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어요. 나이도 어린데 다른 사람들한테 지시하는 게 쉽지 않았죠. 야, 너 몇 살이야? 나보다 어리잖아. 어떤 아저씨가 불만을 표시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대하니까 직원들도 마음을 열어줬어요. 저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청소도 제일 먼저 하고 어려운 일도 솔선수범했죠. 우리 반장 참 성실하네. 그러게. 저렇게 젊은데 대단해. 직원들이 하나둘씩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일 기뻤습니다. 동생들도 잘 자라고 있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특히 동생 하나는 수학을 잘해서 학교에서 상도 받았어요. 형, 나 수학 경시대회에서 2등 했어. 진짜? 우리 동생 대단한데?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 그래, 잘했어. 형이 자랑스럽다. 저는 동생을 안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주니 모든 고생이 보람 있었습니다. 다른 동생은 그림을 잘 그렸어요. 학교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고 작품이 전시되기도 했죠. 형, 우리 학교 와서 내 그림 볼래? 그럼 당연하지. 언제? 이번 주 토요일에 전시회 해. 알았어. 형이 꼭 갈게. 토요일에 저는 학교에 갔어요. 동생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어요. 할머니, 저, 그리고 두 동생.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형, 어때? 정말 잘 그렸다. 우리 가족이네. 응. 선생님이 가족 그림 그리래서 그렸어. 그림 아래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 가족.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구나. 동생아, 형이 이 그림집에 가져가도 돼? 응. 형 주려고 그린 거야. 고마워.
그 그림은 지금도 우리 집 거실에 걸려 있어요. 볼 때마다 힘이 납니다. 몇 년이 더 흘렀어요. 저는 관리직이 되었고 동생들은 중학생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건강하셨고 우리 집은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생들이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형, 우리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우리 장학금 받았어. 둘 다. 진짜? 응, 성적 장학금이래. 그래서 고등학교 학비 걱정 안 해도 돼. 저는 동생들을 꼭 안아줬어요. 잘했다. 정말 잘했어. 형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형? 응? 우리 여기까지 온 거 다 형 덕이야. 형이 없었으면 우리 이렇게 못 컸을 거야. 동생들이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지. 아니야. 형은 우리한테 엄마 아빠보다 더 큰 사람이야. 형이 모든 걸 포기하고 우리를 키워줬잖아. 그 말 한마디가 내가 흘린 밤과 눈물과 포기들을 조용히 위로해줬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 배고팠던 순간들, 외로웠던 밤들, 그 모든 게 헛되지 않았구나.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줬으니까 고마워. 형도 너희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우리를 보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우리 손주들 참 기특하다. 시간은 흘러 동생들은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서울에 있는 공대에, 다른 하나는 미술대학에 진학했어요. 입학식 날 저는 두 학교를 다 찾아갔습니다. 오전에 공대 입학식에 갔다가 오후에는 미술대 입학식에 갔죠. 형, 여기까지 올 필요 없었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동생들 입학식인데 당연히 와야지. 동생들이 교복 대신 자유로운 옷을 입고 캠퍼스를 걷는 모습을 보니 감개무량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컸구나. 저는 사진을 찍어서 할머니께 보내드렸어요. 할머니, 동생들 대학 입학했어요. 그래, 사진 좀 보자. 어머, 우리 손주들 정말 컸네. 할머니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대학에 보내고 나니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말에만 집에 오는 동생들이 없으니 허전했어요. 하지만 뿌듯했습니다. 제가 포기했던 대학을 동생들은 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회사에서 계속 승진했어요. 28살에 과장이 됐고, 이제는 제법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어요. 인사팀에서 온 김지연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밝은 미소와 따뜻한 눈빛. 저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갔지만 자꾸 눈길이 갔습니다. 몇 달 후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과장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과장님은 왜 항상 구내식당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가세요? 매번 보면 청소까지 도와주시던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습관이에요.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습관이요? 네. 제가 예전에 이 식당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정리하고 나가는 거죠. 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멋지세요. 그날 이후 저희는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를 하고 가끔 퇴근길이 같아서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었어요. 지연 씨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 좋아했습니다. 과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그 어린 나이에 동생들을 다 키우시다니.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지연 씨는 진심으로 존경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좋았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고백했어요. 지연 씨, 지연 씨가 좋습니다. 사귈 수 있을까요? 지연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웃었어요. 사실 저도 과장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요? 네. 과장님 같은 분 처음 봤어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연애라는 걸 시작했어요. 30살이 돼서야 처음 사귀는 사람이 생긴 거였죠. 지연 씨는 제 모든 걸 이해해 줬습니다. 주말에 동생들 만나러 가야 한다고 하면 같이 가자고 했고, 할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 한다고 하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지연 씨, 미안해요. 데이트도 제대로 못 해드리고. 무슨 소리예요? 과장님 가족이 곧 제 가족이 될 텐데 당연한 거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다니.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2년 후 나도 결혼을 했습니다. 내 사정을 이해해주고 내가 받은 도움을 세상에 다시 돌리고 싶다는 마음을 존중해주는 사람과요. 결혼식 날 저는 지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준 하늘에 감사해요. 우리는 결혼식에서 축의금 대신 쌀로 뜻을 모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했습니다. 하객들이 가져온 쌀포대가 식장 한쪽에 가득 쌓였어요. 민서가 이거 어디에 기부할 거니? 사장님이 물으셨어요. 예, 사장님도 결혼식에 오셨습니다. 은인이시니까요. 고아원과 독거노인 복지관에 나눠서 전달하려고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역시 너답구나. 누군가에겐 밥이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내일을 버티게 하는 힘이라는 걸 나는 너무 잘 아니까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한 끼의 따뜻한 밥이, 한 포대의 쌀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제가 증명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 부부는 작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크지 않았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주말마다 할머니와 동생들이 놀러 왔고 지연 씨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형수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더 있으니까 편하게 먹어. 동생들이 형수를 좋아해줘서 다행이었어요. 가족이 화목한 게 제일 중요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동생들이 말했습니다. 형, 우리 취업했어. 진짜? 어디? 나는 대기업 연구소에 들어갔어. 그리고 동생은 디자인 회사에 들어갔대. 와, 축하해. 정말 잘 됐다. 저는 동생들을 꼭 안아줬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사회인이 되는구나. 형, 우리 이제 돈 벌 수 있으니까 형한테 용돈 드릴게. 무슨 소리야? 너희가 번 돈은 너희가 써야지. 아니야. 형이 우리를 키워줬잖아. 이제 우리가 형 도울 차례야. 아니다. 너희는 너희 미래를 위해 저축해. 나는 괜찮아. 하지만 동생들은 매달 용돈을 보내왔어요.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어요. 무릎 수술 이후로 많이 좋아지셨고 이제는 산책도 다니셨습니다. 민서가 할머니가 너희 덕분에 오래 사는 것 같다. 할머니 건강하셔야 해요. 우리 아기 낳으면 할머니가 돌봐주셔야죠. 그래, 증손주 얼굴 봐야지. 얼른 낳아라. 1년 후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딸이었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보, 우리 딸이에요. 그래. 정말 예쁘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지켜줄 거예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은 겪지 않게 해줄 거예요. 이름은 뭐로 할까? 은혜. 은혜가 어때요? 제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자는 의미로. 좋아요. 은혜. 이쁜 이름이네요. 아기 이름은 은혜가 됐어요. 할머니와 동생들이 병원에 찾아왔을 때 모두들 아기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증손주. 정말 이쁘네. 할머니는 아기를 안으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내가 이 나이에 증손주를 보다니. 정말 복받았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우리를 키워주셨잖아요. 아니다. 너희가 잘해줘서 그렇지. 특히 너. 너는 정말 기특한 아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아기를 재우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힘들게 살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따뜻한 가족이 있어요. 아내와 딸, 할머니와 동생들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새로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업무가 늘어 교육을 듣고 자격증도 생각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배워야 했거든요.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서 기초가 부족했으니까요. 과장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후배가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이런 거 잘 몰라서. 아니에요. 과장님은 다른 걸 잘하시잖아요. 이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집에 와서도 공부했어요.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연습했죠.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고 잘게요. 쉽지 않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내 삶이 여기서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배우는 건 힘들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동생들이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했던 것처럼 저도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어요.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은 자격증이었지만 저한테는 큰 의미였어요. 고등학교도 못 간 제가 이렇게 자격증을 땄으니까요. 여보, 나 합격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지연 씨가 안아주며 축하해줬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외식을 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공부할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해요.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제가 응원할게요. 저는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스템을 빨리 익혀서 다른 직원들을 가르쳐 주기도 했죠.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차례였습니다. 주말에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지연 씨와 함께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독거노인 댁에 가서 청소도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주니 고맙네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렇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고아원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저 아이들도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부모가 없어도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다고. 아저씨, 다음에 또 와요? 꼬마 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아저씨 다음 주에 또 올게. 약속이에요. 아이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고
저는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딘가에서 밥을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이 적어도 오늘 한 끼만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길 꿈꿉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예전의 나처럼 누군가의 작은 쌀 한 포대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니까요. 저는 그 증거였습니다. 사장님이 보내주신 쌀 한 포대, 직원들이 모아준 반찬거리, 그 작은 도움들이 모여서 저를 살렸고 제 가족을 지켰어요. 이제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쌀 한 포대가 되어주고 따뜻한 밥 한 끼가 되어주는 사람. 그래서 저는 계속 나누려고 해요. 제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고 싶어요. 어제는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어려 보이는 친구였는데 구내식당에서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여기 앉아도 돼요? 제가 물으니까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과장님. 밥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좋은 식당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 친구 눈빛을 보니 예전에 제가 보였어요.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눈빛. 많이 먹어요. 일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친구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도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가 도움받았던 것처럼 이 아이도 도움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동생들도 잘 키웠고, 이제 제 가족도 생겼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어요. 엄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람이 되어 제 곁에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제 삶은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배워야 할 것도 많고 힘든 날도 있어요. 하지만 행복합니다.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제 딸 은혜가 자라서 물어본다면 저는 말해줄 거예요. 은혜야, 아빠는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단다. 그러니 너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렴.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거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특히 어린 나이에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분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한 끼 한 끼,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어느새 봄이 와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